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노민네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큰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다라고 하면요. 이 실천 기술론에서는 말 그대로 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술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실천 기술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천 기술에 대한 그 큰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데 원래 시험에서는 정말 잘 나오는 것은요, 개인 모델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개인 모델, 가족 모델, 집단 모델 요 세 군데에서 정말 20문제 이상 정도 나오니까요. 그 내용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실천 기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실천 기술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실천 기술이다. 자, 실천을 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그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숙련성들을 본다. 얼마나 숙련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이 실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능력들, 뭐 숙련성이니까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능력이니까 이 능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천 지식에 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식들, 기술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시대의 특성들입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게 급격히 바뀌어버리는 사회의 특성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도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사회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시대적 성격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적 성격들로 인해서 실천 기술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개인이나 사회복지사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관점, 시각이나 관점 등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뭐 우리 정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좌파와 우파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관점으로 인해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죠.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들어갑니다. 무엇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이론을 가지고 만든 것이 모델이다. 우리 인행사에서 배웠던 정신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정신분석 이론, 요걸 가지고 만든 것이 정신분석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 가지고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이론 다음에는 모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현상에 빠졌는데, 어떤 상황에 빠졌는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배운 적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러면 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겠죠. 사회복지사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순서요. 패러다임, 시각과 관점, 이론, 모델, 실천, 지혜 순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요. 아, 그렇구나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실천론에서 다 배우긴 했어요.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면담을 잘해야 되겠죠. 면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면담 기술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요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구나. 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면담을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면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파악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병원을 간다든지 의사 선생님하고 뭐 이야기하고 막 한다면
그걸 가지고 아, 내 증상이 어떻구나. 거기에 맞는 뭐 해줘야 돼요? 사정을 해줘야 돼요. 즉 뭐요? 진단을 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진단이란 단어가 사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정 기술이 필요하다. 어떠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변호사로 볼까요? 변호사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떠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A는 요거 승소할 수 있어요. 자, B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그 현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정하는가에 따라 그런 내용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했으니 그 파악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사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사정을 했어요.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개입이 필요하겠죠. 아, 이 문제는 요런 문제였어. 이렇게 된 거였어. 그럼 거기에 맞는 개입을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도 있겠죠. 그래서 개입 기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사례 관리가 있죠. 사례 관리를 좀 중요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클라이언트에게는 복합적 문제들이 가지고 있다.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혼자서 개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팀워크가 필요해서 팀워크 같이 움직이는 거죠. 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으니 나 혼자 다양한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팀워크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죠. 네트워크 또는 지지망의 기술들도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들, 방금 이야기한 건 팀워크라든지 팀워크라고 할까요? 팀워크. 자,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것이 지지망이었어요.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팀워크하고 지지망 같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뭘까요? 딱 봤더니 어떠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맞는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정책들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뭐예요? 또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와 협상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협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협상 기술들도 필요하죠. 무조건 내 것만 우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그런 협상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개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평가와 종결에 대한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우리가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입니다. 원래 이제 실천론에서도 이제 배우긴 했지만 사회복지는 어때요? 이게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었죠.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컸었습니다. 이게 언제였어요? 한 100년 전이죠.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사회복지는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쯤 끝나면서 이 사회복지직도 전문가야라고 하는 전문성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거기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 전문가라고 얘기하려면 요 5가지가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이문승강권입니다. 이문승강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5가지가 있어야지만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전문가다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문가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에 대한 문화가 있어야 돼요. 전문적 문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전문적 문화. 자, 3번째가 승인입니다. 어디요? 사회적 승인이에요. 자,
전문가의 문화들이 필요하겠죠. 자, 왜 그러면 사회적 승인, 뭐 나 혼자만 뭐 이게 전문가요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이 직업들은 전문가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보면 의사, 검사, 뭐 변호사,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회계사,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의사가 나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의사는 전문가야 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회에서 요 직종들은 전문가야 라고 얘기하는 승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자, 윤리강령이 있는데 이번엔 뭐 윤리강령이 바뀌었죠. 윤리강령이 좀 바뀌면서 그 내용들이 조금 그러니까 바뀌었다기보면 개정이 돼서 이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들이 변경이 됐는데요. 자, 윤리강령이 있어야 된대요. 왜? 전문가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어떠한 것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윤리강령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권위가 있습니다. 나는 전문가야 라고 하면은 그 전문가에 맞는 권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이 권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속성해서 기본적 지식과 체계적인 이론 체계, 전문직의 권위와 신뢰, 전문가 집단의 힘과 특권, 사회로부터 승인, 명시적이며 체계화된 윤리강령, 전문직의 문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거 이문승강권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내가 전문가야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속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속성이 2가지입니다. 예술적 속성과 과학적 속성이 있습니다. 자, 예술적 속성, 과학적 속성, 이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내용들을 그냥 좀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 자, 예술적 속성, 과학적 속성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식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적 내용들이 이 과학적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예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든지 감정의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책에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 과학적 속성을 본다라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인식하려고 하면 이게 사회 문제구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맞는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사회 문제구나. 이런 사회 문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구나. 사회복지 전문직은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지식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처럼 과학적 속성에는 이 지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술적 속성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과 용기, 전문적인 관계 형성, 상상력, 직관, 사고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좀 내용들, 인간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구나 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딱딱딱딱 외우기보다는 예술적 속성은 인간에 대한 감정에 대한 내용이구나. 과학 속성은 지식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조금 기억하신다면은 이 내용들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적 관계의 요소가 있어요. 전문적 관계를 움직이려고 하면 또 이제 이 관계 요소가 중요한데요. 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어때요? 좋아야 돼요.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이 전문가는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적 관계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 타인에 대한 관심 또는 배려인데요. 자, 사회복지사는 관심과 배려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하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문제들,
대한 클라이언트가 이 문제가 왜 생겼고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왜 이러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배려 관심을 가질 때는요. 이 관심은 무조건적 관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 네가 뭐 해야 줄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입니다. 조건 없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 사랑, 부모님 사랑, 이런 내리사랑들을 좀 의미하는 것이 요 배려와 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헌신이에요. 의무. 자, 헌신과 의무인데, 자, 헌신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헌신을 한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처럼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뭐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내 직업에서 나타나는 의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헌신과 의무 할 때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요. 그 일관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헌신과 의무다. 그래서 일관성,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가 권위와 권한입니다. 권위와 권한.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복지사가 무슨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치에서 오는 권위와 권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요, 어떨까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사회복지사의 위치와 클라이언트 위치는 협력적 관계요, 동반전적,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인데, 이 위치에서 오는 권위와 권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게 지시도 할 수 있겠죠. 어머니, 이번에는 자녀와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아들의 아니면 딸의 이 내용들을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숙제가 이런 거니까 이런 거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것들처럼 시키는 거잖아요. 지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관계, 위치에 우선은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오는 그런 권위와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 위임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위임된 그 권위와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진실성과 일치성이 있겠죠. 자, 진실성과 일치성. 자, 우리 뭐예요? 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들을 의미하는 것이 진실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실성이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진실된 내용들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거기서 나타나는 이런 진실성이 있고요. 일치성도 있겠죠. 언행일치예요. 말과 행동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사회복지사 찾아왔는데 이 자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체벌 문제라고 할까요? 아이에게 이런 공부하지 않고 이래서 이랬어요. 혼을 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요새는 이제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체벌하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봤더니 사회복지사는 집에서 또 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회복지사의 전문가의 전문적 관계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요소들도
이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박스형으로 문제 해놓고 박스형에 대한 사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은 크게 간접 실천과 직접 실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간접 실천, 직접 실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간접 실천, 사회복지사는 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들에 있어서 간접 실천, 직접 실천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 중에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자, 간접 실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직접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준다든지 뭐 정보 제공도 할 수 있겠죠. 지식이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뭐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직접 실천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상담하고 클라이언트와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실천이다라고 한다면 간접 실천은 상당히 많겠죠. 뭐요? 우리 사회복지사 실천론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있어요. 뭐 중개자라든지 중재자라든지 뭐 이런 역할들이 있었던 것들처럼 이 간접 실천에 대한 역할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클라이언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서비스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연계시켜주는 것이 가장 크고요. 또 뭐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A라는 기관을 소개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클라이언트가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어떻게요?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뭐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간접 실천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조력하는 방법들이 간접 실천이다. 그래서 간접 실천, 직접 실천 이렇게 생각하지만 직접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주는 것이 직접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내가 지식을 준다든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기술도 줄 수 있겠죠.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실천이다라고 하면은 간접 실천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행동들. 내가 직접 바리스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리스타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바리스타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걸 소개시켜 준다든지 뭐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간접 실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입 수준에 따른 실천이 있어요. 개입 실천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게 크냐 작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림을 하나 그리면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미시가 있어요. 미시 가장 작은 거겠죠. 자, 이 미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누굴 택하느냐? 자, 미시는 개인이나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미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별 사회 사업을 좀 의미하는 것이 뭐 이제 제일 작은 것이 이제 미시기 때문에 개인, 가족들을 보고요. 자, 그 위에 보는 것이 중범위가 있어요. 중범위로 이제 개입을 하는데, 자, 개인, 가족이 나왔으니까 뭐냐? 집단이 나올 수 있겠죠. 중범위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중범위는 집단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시가 있겠죠. 거시. 자, 거시는 뭐예요? 우리 이제 중범위가 집단, 아니면 뭐 조직도 될 수 있어요. 집단, 조직이었다라고 하면 거시는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입을 하는 거니까 가족이나 개인에 대한 개입은요. 개인에 대한 개입은 이 미시 차원으로 가장 작은 단위다. 자, 중범위 차원은 집단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자, 거시 차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 체계가 있어요. 전문가. 자, 전문가 체계가 있는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 동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 집단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전문가의 개입 실천 방법이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봐도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예술적, 뭐 과학적이냐, 뭐 이런 배려, 관심, 전문적 관계에 대한 내용들,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패러다임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가치와 윤리예요. 이 가치와 윤리도 뭐 이제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특히 이 가치와 윤리, 실천론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 이 가치와 윤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치가 무엇이냐, 윤리가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치가 무엇인지 윤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가치가 있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자, 옳고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이게 글러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가치가 아니죠. 윤리입니다. 윤리. 자, 윤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라고 하면 가치가 있어요. 자, 가치가 단어 믿음, 신념과 같은 거예요. 믿음, 신념과 같은 거.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한번 딱 갖고 하면 절대 그 가치들은 대부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이 가치다. 옳고 그름을 판단. 그래서 믿음, 신념과 같은 것으로 딱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딱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통해서 이 기준을 벗어났어요. 그런 거네. 이 기준에 들어와서 옳은 거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윤리다. 그래서 가치와 윤리가 있는데 가치가 훨씬 더 큰 개념이다. 그래서 윤리는 가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이제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 전문가의 이제 가치 체계가 있어요. 가치 체계에서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을 해준다. 이게 뭐예요? 수용해준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가 하는 행동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찾아옵니다. 사회복지사가 찾아오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럴 수밖에 없어. 클라이언트는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독특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 자기결정 원리 있죠? 뭐예요? 자기결정권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자기결정이죠. 자, 형평성의 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다수의 클라이언트겠죠. 뭐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한 명일 수는 없잖아요. 다수의 클라이언트니까 어때요? 동등한 입장이 돼야 되겠죠. 뭐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자원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뭐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자원의 기회가 동등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즉 뭐냐? 우리가 이제 복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국가가 도와주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내가 이제 받고 땡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뭐 하라고 그래요? 서비스를 받으면 그거에 가지고 뭐 하려고요?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뭐 서비스를 주는 사회복지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도 내가 이 서비스를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 자, 윤리,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치와 윤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윤리가 있어요. 자, 윤리라고 얘기하는 것, 가치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 신념, 절대적인 것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 가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윤리는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윤리는 들어가는데 이 윤리라든지 아니면 윤리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윤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요게 사람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전체적인 윤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윤리를 가졌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윤리적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윤리적 갈등이 한 번 뭐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저 문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다수의 클라이언트 체계들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윤리적 딜레마인데요.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는 건 두 개 이상의 윤리적 가치의 문제로 인해서 상충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윤리적 딜레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리강령이 있어서 그 윤리강령에 맞춰서 움직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윤리적 의사 결정이에요. 이 윤리 원칙이라고 얘기죠. 7가지 윤리 원칙. 실천론에서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것이 이 윤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에 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죠. 왜? 윤리적인 문제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A, B, C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A를 먼저 해야 되냐, B를 먼저 해야 되냐, C를 먼저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A를 먼저 하고 싶은데 나는 B를, C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상황들이 전문적이지 못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딱 지침을 만들어준 것이 윤리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리 원칙은 7가지요. 이 윤리 원칙은 기술론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정말 잘 나오는 것은 실천론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실천론에서 무조건 나오는 것이 이제 윤리 원칙인데 생평자체 3사진입니다. 생평자체 3사진. 자, 첫 번째 뭐예요? 생명보호입니다. 자, 생명보호의 원칙이 우선이다.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자, 두 번째,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자, 자율과 자유. 자, 최소 손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움직여라. 자, 사생활 보호입니다. 자, 진실을 알 권리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7가지인데 요런 문제들이 이제 뭐 이론을 물어보기보다는요 어떻게 될 거냐, 뭐 사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사례를 만들어 놔서 나오는 유형들이 사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례에 맞춰서 문제를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되면 사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중에 윤리 원칙 중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 사례를 봤더니 뭐 생명보호도 있고 뭐 이런가요? 뭐 A 15세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15세 A 양이 임신을 했다.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에게 반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밀로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도와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뭐예요? 생명보호 원칙이 되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뭐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어요? 비밀 보장의 원칙도 있었고요.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자유죠. 자유가 자유를 자기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 뭐요? 인간에게는 뭐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생명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명보호 원칙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평등과 불평등이에요. 자, 우리 이제 평등과 불평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차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뭐 200년 전이라고 할까요? 200년 전 이제
노예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런 인간에 대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평등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자유가 자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이 자유가 자유고요. 자, 우리 최소 손실입니다. 자, 뭐예요? 이익을 볼 수 없어. 이익을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선택해라. 그것이 바로 최소 손실입니다. 최소 손실. 자, 삶의 질 향상. 이 서비스가 어떻게 하는 거야?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이죠. 자,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이에요. 사생활 보장 및 비밀 보장. 자, 비밀을 보조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사생활을 보호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생활을 보호해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생활이 이제 오픈되면은 문제가 돼요. 왜? 이게 사생활 보호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A와 B가 있습니다. 자, A와 B가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C에게 이제 와서 상담을 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싸워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C가 이제 알고 있는데 갑자기 D라는 사람이 옵니다. D라는 사람이 와서 이 문제가 뭐예요? 얘기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7단계가 진실을 알 권리입니다. 우리 진실을 알 권리,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이에요. 방금까지 뭐 하라고 했어요? 방금 비밀을 지켜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자, 비밀을 지켜줘라 하는데 진실을 알 권리, 정보를 개방하래요. 정보 개방해서 오픈해라 라고. 이거 안 맞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 A와 B가 싸웠다고 그랬어요. 싸워가지고 이 C에게 상담하고 이랬다고 하면, 자, A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B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B가 이런 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때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 A가 당사자가 물어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클라이언트 진실을 태도주의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3자에게는 오픈할, 공개할 그런 것이 없긴 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는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무슨 문제예요?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게 다 정보를 해줘라 라고 해줬어요. 정보를 다 알려주기에는 A가 이제 B가 A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 알려주기에는 또 A와 B 사이가 더 나빠질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처럼 딜레마가 생기면 어떻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정보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보호를,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되냐, 먼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비밀 보장에 대한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윤리 원칙이에요. 자, 윤리 원칙으로 이제 이 7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생평자체 3사진 해서 7가지로 이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요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내용 잘 알고 계시면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실천론에서도 이 윤리원칙 이 7가지가 꼭 나오거든요. 꼭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되고, 자, 이 순서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서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율과 자유는 예를 들면 삶의 질 향상보다 뭐 해야 된다? 삶의 질 원칙보다 먼저 지켜야 된다.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전 초창기 문제에서는 순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요새는 박스형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사례로 만들고 그 사례를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만들어져요.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1분이잖아요. 1분이다 보니 내용보다는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례로 나와가지고 그 사례를 통해서 어렵게
움직이게 만드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개관이었어요. 아, 실천에는 이런 게 있겠구나,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천 기술에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아마 요 내용에서 많이 나와야 두 문제 나올 것이고, 이제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시간이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보려고 하는 뭐예요? 이 모델에 대한 개인 모델, 집단 모델, 뭐냐면 가족 모델, 이 모델들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모델에 한 문제씩 나오고 모델들을 섞어서 문제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 모델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천 기술론 좀 말씀드렸죠. 실천하는 데 있어 기술이 필요한 거다. 그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실천 기술론도 모델들도 계속 나온죠. 모델에 대한 특성들만 좀 잘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이 내용들을 조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